저희 데이터 페어 주제가 굉장히 거창하죠. 이게 뭐 오늘 발표하신 한 분의 내용만 갖고도 되게 오래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코스다가 이런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는 건 저희는 어쨌든 질적 연구를 하시는 분이건 질적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이건 간에 어쨌든 그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커먼 그라운드가 되는 게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다가 이런 행사를 되게 특이하지만 이런 데이터 페어를 기획을 하고 또 이렇게 모셔서 발표 듣고 얘기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저희도 가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자료 중심으로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발표 들으셨겠지만 큰 키워드로 드린 건 디지털 사회, 뭐 유용한 질적 연구와 질적 자료인데 디지털하고 아마 유용 안에 여러분이 꽂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그걸 정의하지 않고 각각의 발표 안에서 그게 다 소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는 디지털 사회의 영향권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뭐 제가 마지막 질문이 그건데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유용한 연구란, 유용한 자료란 뭐라는 걸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먼저 그 질문을 간단히, 서로 이제 선생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질문은 아마 요거는 잠시 내려두고 발표자별 질문을 먼저 하는 게 어떨까? 혹은 그 전체 질문으로 드린 것을 말씀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사전 질문에 그 크게 주신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연구 주제는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 연구 방법도 그 자체로는 굉장히 이렇게 깊고 다양한데 내 연구 주제에 맞는 내 연구 방법 그걸 뭐 크게 질적 연구, 양적 연구를 한다고 하면 두 개를 서로 매칭하는 걸 어떻게 하냐. 이게 사실 항상 질문이 드는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내가 잘 된 건가? 혹은 뭐 주제가 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 방법이 주제를 선택하기도 하고 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요. 그 질문이 크게 이제 큰 질문으로 있습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그 질문은 잠시 내려놓고 선생님들한테 특화된 질문을 먼저 커버를 할까요? 예, 그럼 제가 사회자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질문을 뭐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발표자별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환 선생님한테 이제 온 질문이었는데요. 질적 연구가 점점 굉장히 양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량화, 아까 정량적이라는 표현을 적절하진 않지만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디지털화되고 하면 뭔가 결과로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표준화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질문에는 뭐 예를 들면 인터뷰 수를 100명 정도 하면 믿을 만한 질적 연구로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질적 연구자들이 최근에는 인터뷰 수를 엄청나게 늘려서 그 연구를 가지고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그 결과를 의미 있는 걸로 소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경향들 되게 양화되는 그 아까 조용한 선생님의 표현을 들면 문적인 부분에 되게 많이 하는 방식인데 문적인 것도 표현이나 방식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질적 연구가 이런 경향이 강해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이 어떠신지. 먼저 우리가 질적 연구를 양적 연구하고 대비를 이제 주로 많이 시켜왔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하면서 왜 뭐 연구를 그렇게 질적, 양적 꼭 나눠야 되느냐. 우리 사는 모습은 그리고 또 연구를 하다 보면 질적인 것도 양적인 것도 다 쓸 수 있는데 굳이 그래서 꼭 혼합방법이나 뭐 이런 걸 내세우지 않더라도 그런 입장들을 많이 표명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제 입장이 있는 것이 그거 충분히 좋다, 맞다. 우리가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앞에 형용이 뭐가 붙었든 정말 연구가 잘 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다 뭐 질적이네, 양적이네, 문적이네 뭐 이런 것들을 꼭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그 유승현 선생님 마지막에 메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 교육 쪽에 저를 하다 보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뭐 큰 프로젝트 같은 걸 이렇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삶에 어떤 힘들 뭐 이런 거 이제 할 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그 규모의 그 질문지 조사 같은 걸 이제 하면서 질적 연구도 같이 좀 하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질문지 뭐 인쇄하는 비용 때문에 그런지 엄청나게 돈을 그쪽으로 많이 주고 질적 연구는 사실 뭐 조금 이렇게 이제 하고 뭐 하는데 연구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그 나름대로 그 과학 철학적 연구 방법론적 배경이 너무 사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각기 그것에 좀 더 충실한 것이 필요하고 연구로 우리가 활용을 하거나 할 때 그거를 메타 리서치로 얼마든지 질적 연구의 한 방법에도 메타 리서치가 있거든요. 리서치에 대한 리서치입니다. 또는 많은 리서치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한 리서치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한 연구 안에서 어정쩡한 그 습기가 왜 그런가 하면 있잖아요. 질적 연구를 저와 같은 입장에서 문질 빈빈의 원리를 이렇게 수행할 때 그 한 질적 연구자를 키운다거나 내가 한 질적 연구를 충실히 하기가 해본 사람이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그게 어정쩡하게 뭐 통계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질적 연구 자체의 그 원리나 또는 어떤 접근 방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질적 연구와 우리가 흔히 말한 양적 연구는 각각 어떤 그 최대한 그런 실증주의적인 연구가 대단히 중요하고 빅데이터 활용한 연구도 필요하고 다 하죠. 그런데 질적 연구를 어정쩡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전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제자들한테나 저 자신에게도 자, 너의 절대 시간이 연구하는데 절대 시간이 100시간이 있을 때 너 100명을 1시간씩 할래? 1명을 100시간 할래? 저는 후자입니다. 이건 이제 한 명이라고 하는 우리 연구 뭐 대상 또는 연구 참여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을 대하는 눈의 문제인데 이 사람을 n=1 그냥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하면 좋겠죠. 그래서 질적 연구에 대한 오해가 질적 연구는 한 사람의 주관에 가서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주관들을 모아서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좋아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 인간 현 존재의 모습은 서로 다 각자성이 있죠. 다 다양하고 개성이 있고 대단히 그렇습니다. 그 각자 실존이 다르고 그렇지만 인간의 제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세계 내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성이지만 우리는 또 세계 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계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세계성을 생각하면 한 사람의 우리가 이제 아까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 좀 매핑이나 네트워킹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의 삶을 깊숙이 들어가면은 결국 다 매핑과 네트워킹이 되고 그 사람의 관계를 다 다루게 돼요. 실제로 인류학자들이 한 생애사 연구 보면 한 사람이 참여자처럼 돼 있지만 예를 들면 안타치볼 같은 인도 그 카스터 그 연구한 거 보면은 한 사람을 연구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2년 반 동안 한 그 불가촉 천민들의 삶의 세계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생애사 연구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History in person, person in history. 우리는 다 역사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강박적으로 숫자를 더 늘리면은 더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그건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참여자의 수는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현장의 성격에 따라서 또 그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사람들 간의 차이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주목하면서 그래서 그런 선택하는 방법을 제 책에도 뭐 그런 걸 썼지만 질적 연구에서도 이 샘플링을 하지는 않지만 실렉션을 하고 실렉션을 크라이테리온 베이스드 실렉션 준거를 분명히 가지고 선택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현장이 적어도 4가지 집단이 좀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면 4명 정도는 해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정해야지 무조건 양적으로 늘린다고 이게 뭐 적합하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더 시간 좀 또 하고 싶은 이야기 할게. 네, 아마 어떤 분이 주신 질문이지만 아마 다들 실제로는 그렇게 혼합이나 이렇게 믹스드 메소드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요.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실제적, 현실적인 맥락하고 이런 방법론적인 그 차원에서 생각하는 건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좋은 말씀을 또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아껴야 돼서 더 팔로우업을 하지 못하고 조금 다른 선생님한테 온 질문들을 또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주현정 교수님께 바로 가볼까요? 예. 실정 연구 설계와 이제 자료 수집과 관련돼서 많은 연구를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실제 이제 현장에 가게 되면 인터뷰 대상자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현장에 가게 되면 생기는 일들, 섭외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질문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변화는 실제 연구 설계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 연구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아까 이게 연구인가라는 이상juk 박사님의 그 멘트가 생각이 나는데 연구 설계에서 너무 많이 현장에서 조정이 일어나면 이게 같은 연구인 건가? 다른 연구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시면서 주현정 교수님께 그 의견을 물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질적연구 방법론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연구질문 만들기에서 드는 사례가 항상 있는데요. 그 캘리포니아 여성들이 낙태를 왜 많이 하냐라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비교군 대조군으로 낙태를 하는 여성과 그다음에 출산 여성을 원래는 이제 연구 설계에서는 들어가서 연구를 하려고 했더니 하다 보니까 이게 비교군 대조군이 낙태를 하는 여성과 비교군 대조군으로 할 사람을 피임을 해서 아예 출산을 안 하는 여성인 거지 출산을 하는 여성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파일럿 스터디즈 하면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연구 질문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질적 연구 방법론에 나오는 고전적인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같은 연구 질문이 계속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트레이닝의 과정에서 지도 교수님과 상의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독립된 연구자일 경우에는 IRB라는 현실적인 그런 과정이 있는데 사실 저는 질적 연구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과의 대화이고 그리고 사회학에서 기존에 축적되었던 어떤 연구 질문이나 연구 방법론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면서 조정해 나가는 반복적인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호작용이고 반복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질문이 바뀌는 거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적 연구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현장에 있는 그런 잡음 이런 것들 그냥 클리닝해서 깨끗한 데이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노이즈와 마찰과 그다음에 되게 리던던트하다라고 보이지만 그게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영역들인 걸 잡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아서 클라이만이라는 그 의료학 하시는 분은 이렇게 책을 쓰시면 What Really Matters라는 거를 연구 질문을 계속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What Really Matters가 뭐냐라는 거를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조용환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질적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가보거나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좀 만나보거나 파일럿 연구를 해보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알기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논문 지도할 때 파일럿 스터디를 그래도 한두 케이스라도 해보고 그리고 나와서 IRB를 받자. 그리고 그게 어떤 지도 교수의 어떤 지도 교수와의 관계성 속에서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만약에 주니어 연구자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떤 현장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요즘 아이들 말로 짬이 쌓이면은 이게 이 정도끔 바뀌어도 되지라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주니어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멘토인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다른 어떤 시니어 연구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바꿔도 되는가 이걸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거를 계속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인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챗GPT와 빙도 써먹을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정 연구 하시면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한 자료 수집 차원에서 내가 뭘 수집하고 있나, 어떻게 수집하고 있나. 보통 실정 연구자들 지금 말씀하신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하는 건 생각보다 어떻게에 대한 것들이 미숙해서 무엇이 잘못 설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무엇을 갖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 이건 다른 말을 쓰네, 이건 작용이 다르네. 그 부분이 굉장히 미숙해서 자료에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많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파일럿 스터디 그리고 IRB를 가기 전에 충분한 논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직 연구위원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전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보통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이제 리포트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분석하는 대상을 수집된 자료에만 국한돼서 하나요? 아니면 선행 연구나 관련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 및 보고를 할 수 있나요? 이 지점을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논문을 퍼블리시 하시면 실제 많은 그 크리틱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뭐 이거 모아놓고 뭐 얘기는 이런 걸 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충분한 선행 연구, 그러니까 자료가 그걸 말하지 못하면 그 좋은 논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을 실제 많이 받아서 분석을 할 때 질적 연구자들도 양적 연구자들 같이 그런 예쁜 통계표와 이런 p-밸류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실제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상직 선생님께서는 이런 연구 결과를 아까 조금 다르게 2차 자료 분석도 하셨고 구조적 접근이라는 분석으로 뜨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많이 고민하시고 답변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질문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뭐 그때그때 뭐 이렇게 그때그때 알아서 그때 맥락에 맞게 판단할 문제이지 이게 뭐 어느 하나가 맞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제가 질문의 맥락을 잘 모르겠는데요. 뭐 질적 연구의 어떤 취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런 질문 자체가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같아요. 좀 맥락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그때그때 판단을 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조금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대학원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최근에 조금 더 후배들을 만나 보면 조금 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뭔가 정형화된 표준화된 뭔가 방법이 있다고 좀 기대를 하고 그걸 뭔가 일종의 방법론이라는 말로 뭔가 이렇게 수업을 듣는 형식으로 많이 배워야 한다는 어떤 압박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일단 뭐든지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질적 연구는 아까 제가 접촉이라는 표현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그 현장을 뭔가 찾고 끊임없이 접촉을 하는 그 시간을 계속 늘려 나가는 게 형식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좀 핵심이 아닐까? 자신의 어떤 현장을 찾는다는 거,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나 관련 자료들을 이미 활용해서 분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조금 의아하게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질문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활용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조영환 교수님이 앞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문헌 조사를 한다든지 메타 리서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실정 연구에서는 특히 이제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정말 자료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맥락과 관련된 정보들이 되게 중요하죠. 실제 뭐 논문이나 글에는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저희가 현장에서도 질문을 받아야 돼서 조금 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유승현 교수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마 이게 선생님이 이미 발표에서 잘 커버를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질적 자료의 질도 되게 중요하지만 질적 자료의 수집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질적 자료 수집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 아마 시간과 돈과 노력을 다 아끼면서 질적 자료의 질을 담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질적 연구도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의 차원에서 질적 자료 수집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거를 답할 좋은 발표자일까 저는 여러 가지를 막 하고 있어서인데요.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셨을까 였는데 일단 뭐 그 효율적이라는 게 뭘까가 사실 궁금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특히 시간 면에서는 사실 질적 연구에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나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서 가장 떨어지거나 저는 거의 좀 뭐 왜까지 글쎄요. 하여튼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접촉이나 현장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뭐 충분히 그 한계가 그러니까 어떤 기준선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과 그 경험을 연구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그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더 이렇게 뭐랄까요, 용인하라, 더 사용하라는 쪽이지 시간 효율성 면에서는. 그렇지만 뭐 불필요한 걸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선일 것 같고, 그 선에서라면 하나는 연구를 설계하고 준비하면서 그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현장에서의 어떤 그 소용되는 시간이나 뭐 준비라든지 이런 면에서의 시간,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그 앞뒤로 드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런 그 준비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연구의 어떤 뭐 진실성 내지는 엄격성이라고 말하는 그 연구의 성질과 효율성 사이에서의 판단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선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면서 이거는 효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뭐 윤리 쪽일 것 같은데,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어떤 노력이나 작업을 요구하는 거는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그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답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아마 이런 질문들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간과 노력과 돈을 다 줄이는 방법은 그런 방법은 없다는 말씀.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 시간은 단순한 절대적인 시간 외에 친해지고 익숙해지고 가까워지고 소통하는 시간. 연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은 것도 좋겠지만 아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또 질문을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간에 막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5시간 넘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 중에 이제 오셨으니까 한번 직접 목소리로 자기 질문을 해보고 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답변을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 석사 과정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 좀 답변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좀 남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청년 우울증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자료들로서 이제 심층 면접을 준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 유튜브에서의 어떤 그 우울증 브이로그라는 형태로 올라오는 영상들, 그리고 브런치나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블로그의 형식으로 올라오는 글들을 좀 수집해서 좀 읽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올리는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좀 연구자의 의도로서 수집된 자료가 일단 아니고 좀 주체적으로 어느 정도 검열된 이야기라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상호작용이 지금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랑 이렇게 차이를 좀 봤을 때 좀 또 더 특수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지만 오프라인이 좀 더 저는 생소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프라인에서는 하지 못할 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오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 간에 어떤 생활 세계의 영역들로서 좀 위계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들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온라인 공간의 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질적 자료로서 좀 어떤 위치에 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연구 자료로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세계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대면 생활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비대면 온라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 자체도 꼭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여러 자료들 또 다양한 사이버 커뮤니티들 이런 연구가 같이 이루어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질적이냐 문적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어서 분류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 자료마다 오프라인 자료, 온라인 자료마다 그것이 어떤 배경, 생성 배경 뭐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료 자체에 대한 문질 빈빈이 말하자면 이게 문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그 온라인 자료들은 이미 상당히 저게 한편 그 대면으로 살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도 있겠지만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 자체가 갖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자료를 우리가 의미화를 하고 활용을 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예를 들어 문화기술지 같은 경우도 인류학자들이 아예 오프라인 온라인 공간 자체의 여러 가지 사이버 커뮤니티에서의 활동들을 다루는 온라인 에스노그래피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충분히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너무 이거를 자료 자체가 성격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기 인터뷰를 하는데 깊은 이야기가 잘 안 나왔는데 술자리에 갔더니 막 엄청 깊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취중에 들은 이야기도 자료로 삼아도 되는 왜 안 될 게 뭐가 있냐. 오히려 취중 진담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맥락 자체를 이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또는 어떤 자료를 우리에게 이제 게시를 해서 공유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살피면서 자료로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드리면요. 이게 연구윤리 문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고 아직은 IRB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SNS에서 공개됐다라는 것이 공개된 일종의 어떤 퍼블릭 미디어로 성격으로 볼 것인가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여기 이런 거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우 공동체가 클로즈드 커뮤니티에서 하는데 그걸 논문으로 쓸 수 있느냐. 그건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터뷰하면서도 못 쓰는 자료가 많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공개된 자료이지만 그거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인폼드 컨센트의 단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브런치라든지 SNS 미디어에서 자신들이 올린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이분들이 자기의 경험이 또 어떤 언어화돼서 다른 추상화된 언어로 분석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저는 학생들한테 연구윤리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소송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식별성의 문제가 있고 사실 소송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논문을 쓴 것이 식별 데이터와 연구 동의를 다 겪었는데도 소송이 돼서 연구자가 진 사례들 그리고 저작도 문제가 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공표된 자료일지라도 이 인폼드 컨센트라는 절차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저는 거쳐져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연구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 것인가도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어포던스 관련된 논의들이 약간 SNS에서의 상호작용을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이 상호작용의 특성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기관에서 자살 사망자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양적 연구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 현재 양적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질적 자료도 수집을 하고 있어서 이 자료를 잘 활용해서 분석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질적 자료라고 하면 심리보건 자료가 있습니다. 8년간 축적되어 온 대량의 자료가 한 1000건 정도의 자료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1000건 정도의 자료를 분석한다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석 결과가 나올 것이냐를 봤을 때 이제 전체 자료와 비교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유승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점이, 일단 그 질적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문제, 양적 연구에서는 표집 과정에서부터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질적 연구는 뭐 이런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살 사망자 특성을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인데, 아무래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이 전체 모습을 얼마나 잘 대표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런 소개해 주신 연구들이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가 더 적합한 것은 아니었나, 이제 이게 또 하나 궁금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적 연구는 흔히 그 연구가 잘 되지 않아 왔고 생소한 주제고, 그리고 사례 연구가 꼭 필요하고 어떤 가설이나 이론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질적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그 이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양적 연구로 발전이 되는지, 그런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대표성은 사실 질적 연구에서 그다지 아까 시간처럼 우선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아까 이제 조 교수님 말씀해주신 케이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중에,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케이스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조건의 어떤 전형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 상황 주제에서. 그래서 전형적인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케이스들을 서로 그러니까 동일성이 큰 것보다 베리에이션이 많은 사례들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질적 연구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대표성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저희 아까 어떤 연구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양적 연구적인 접근이 더 적합하지 않았나. 를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해한 바에서 응답을 해보자면, 양적 연구가 얼마나 이 중에 어떤 것이 같은 쪽의 결과로 간다고 하면, 질적 연구는 그것보다 어떻게, 왜,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그 주변적인 변수들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거나 그거를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려고 하는 것이 더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 주제나 항목은 같더라도 그거를 접근하고 풀어가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게 꼭 상보적일 필요도 사실 있지는 않지만, 현실 적용에서는 그게 상보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면 더 유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질적 연구에서 뭔가 새로운 발견이랄까가 있는 경우에, 그게 아까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설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에서 나온 이야기가 조금 더 큰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어서 탐색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질적 연구 자체로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그게 모형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연구의 유형도 있고, 그러면 그거의 활용이라든지이기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질적 연구들 간의 비교나 합성 같은 것으로 조금 더 큰 이야기나 시간을 이렇게 포괄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좀 더 확장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의도가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에서 봤습니다. 경찰대학 1학년 곽동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선 메타 분석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메타 분석 관련해서 권위 있는 교수님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메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전부 다 제외를 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수천 편을 다 모아가지고 보는데 일단 이게 양적인 연구라던가 그러니까 effect size 그러니까 수치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러면 일단 그 해당 논문들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막상 메타 연구를 시작하려고 수천 편의 논문을 모았는데 내 손에 남아있는 게 50편? 많으면 적으면 10건도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질적 연구를 어떻게 메타 연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해결 방안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성범죄 피해자라던가 사기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들은 그 자신의 범죄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도 않아 하고 그래서 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질적 연구를 아무리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찰들의 입장에서 그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실태하고 데이터 수치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아까 주윤정 교수님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가축 살처분하는 공무원들의 PTSD 정도가 겉보기에는 없어 보였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많이 나왔다 이렇게 데이터랑 실제가 다른 경우가 은근히 존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와 실제의 차이가 존재하고 해당 부분을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질적 연구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메타 분석이라는 것도 결국 그 뭐 연구의 목적, 질문 뭐 이런 그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그 통계적 그 어떤 유의미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효과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면 지금 뭐 그런 방식의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또 다양한 그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숫자로 표시되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 맥락이라면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메타 분석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그 방식이나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 분석이야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열어두고 한번 이런저런 문헌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메타 분석 또는 메타 연구라는 것이 양적 연구에서도 하고 있고 질적 연구에서도 하거든요. 근데 그 접근 방법은 크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 선생님이 그 이제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이미 되어 있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이제 사회과학 자료원에서 지금 이제 이상익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연구들을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연구자가 어떤 보고 싶은 카테고리나 이걸 가지고 그걸 빈도를 헤아리거나 아니면 어떤 도식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래핑을 하고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적인 또는 양적인 메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질적 연구에서 메타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각 연구의 아주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연구가 왜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고 현장은 어땠고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서 메타 분석은 아주 많이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 문제와 관련된 그 연구들을 잘 이제 또 사실 중요한 것은 메타 연구를 할 때 질적 연구에서는 어떤 한 방향의 성격을 가진 연구들만 보면 안 되고 대조적인 연구들을 또 많이 찾고 아까 뭐 다양 이야기를 했지만 그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문제자들을 이렇게 연구하거나 할 때, 우리는 그 질적 연구는 삶의 구체적인 실존 또는 생활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과의 연구자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현장은 다 제각기 좀 다른 수준의 게이트 키핑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문지기 그 이제 좀 벽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 게이트 키핑이 아주 강한 벽이 높은 현장을 연구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고 또 그럴수록 연구윤리 문제가 연구의 과정도 그렇고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아까 경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이게 이제 연구 현장의 특성이 이제 게이트키핑을 비롯해서 많은 점들이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주인정 교수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질적 연구는 막상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것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지, 그것에 그 사람들에게서 정말 어떤 연구의 그 방향을 더 조절해 나갈 수 있는지 잘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열어놓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그 안내하는 그 연구나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란 페시킨이라는 분이 From Title to Title, 질적 연구는 제목을 계속 바꿀 수 있고, 당연히 연구 질문도 그렇고 방법 물론이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막 열려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질적 연구의 그러한 좀 더 독특함을 그 생각을 하면서 메타 연구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에서 경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이 아마 선생님한테도 투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제도가 갖고 있는 구속력이라는 부분을 개인이 깨나가기는 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사회적 위치성에서 이것을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맺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달라지고,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연구 이력에서 보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종의 굉장히 취약한 계층에 있으신 분들을 배워왔는데, 처음에만 해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내 얘기해서 뭐 하겠어, 제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 해봤자 기구한 인생이지, 못하러 연구를 해요, 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고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사라는 게 경찰과 사법적인 권력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억압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에 어느 정도의 규범 변화가 되고, 이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이프 플레이스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사회의 선의라는 게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그것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신뢰를 얻기 위해서 착하게 군다든지 뭔가 자주 찾아간다든지 그런 차원의 노력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 요즘 이제 경찰 안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업무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것이 어떤 피해자 중심주의적인 사법, 회복적 정의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제도가 신뢰를 쌓는 방식이라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다가 왜 이런 행사를 할까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이제 코스다가 이런 걸 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똑같은 연구를 다른 학과가 하는 거하고도 좀 다르고, 이런 기관이 하는 게 다른데, 사회과학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이 이런 행사를 한다면 이런 모습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행사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